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경선 최종 결승점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이인영 후보를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힘드신가? 전남에서 광주 유세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밥을 굶고 광주에서 유세를 했더니 따끔하더라고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전북 가서 또 질렀더니 착 가라앉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그동안 장윤선 기자님이 안 불러주셔서 이랬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저 사실관계는 제가 보좌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하튼 이제 이틀 앞입니다. 거의 다 레이스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당원 대의원들 쭉 만나면서 그동안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우리 당이 어떤다라는 생각이었습니까?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은 참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은 아직도 그 변화와 혁신을 에너지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았고 그게 내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쟁으로 멈춰 있고 민생과 혁신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으로 남을 것이 두렵습니다. 실제 전대 자체에 많은 국민들이 뭔가 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정책 대안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집결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노 비노 갈등은 더 극단화되고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매번 하는 토론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TV 토론, 뭐 라디오 토론 할 것 없이 계속 쟁점은 친노 비노 갈등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친노와 비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원인일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부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게 경향으로 있던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집단으로 존재하던 간에 그 흐름이 실체화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서 친노 비노 뭐 이런 계파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은 정책 그룹으로 재편되는 게 좋겠지만 그 길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당을 망치는 이 계파 구도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연꽃을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이게 진흙탕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연꽃을 피우는 진흙 이전에 저는 우리가 더 맑고 깨끗한 국민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래 보여집니다. 계파와 지역 이것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그런 질서를 세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다시 민생과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사 1번 저루소생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이런 정신으로 과거에 우리의 계파 지역의 정당 질서 낡은 질서 다 깨버리고 새로운 미래 질서를 세우는 이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로 나갔으면 좋겠긴 한데 현재의 실정은 새로운 길로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더 그 예각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내 비노, 친노 이 계파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계파 해체하자라는 얘기는 500만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노, 비노, 뭐 계파가 어디냐 그런 거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친노가 누구냐, 그럼 친노 아닌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이런 논쟁도 계속 가는데요. 실질적 대안이 있을까요? 우선 계파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을 둘러싼 이런 이해관계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천혁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전략적인 공천 이런 것을 우선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계파 공천, 사사로운 공천 이런 것의 유력한 통로가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그걸 그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없애야 한다. 네. 그게 공천혁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당원 당규의 공천 절차 과정 이런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명시하고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공천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의 계파의 온상은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파 혹은 지역 이런 것의 뭐라 그럴까 원인은 당의 권력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집착 욕심 때문이거든요. 당의 권력을 훨씬 더 민주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당을 삼권 분립 체제로 재편하고 시도당은 분권 정당 체제로 완전히 바꾸자 이런 생각입니다. 당 대표와 사무처 이거는 그 행정부의 기능을,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는 입법부의 기능을,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는 사법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켜 버리면 그 권력으로 집중하는 계파 이해관계들이 훨씬 더 또 절감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시도당을 분권 정당 체제로 바꿔버리면 인사권과 재정권의 독립까지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권한까지 대폭 이양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파를 줄을 서서 네. 당권이나 공천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여지는 많이 없어진다.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친노 비노 갈등이 없어질 수 있겠다. 뭐 현실적 대안,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2012년 총선 관련돼서 당시에도 공천혁명 주장이 있었지만 당시에 486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의 일부를. 그러면 486 계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요. 당시에 공천 때문에 또 문제도 우선 많았습니다. 계파는 예. 계파가 성립하려면 수장이 있어야 돼요. 네. 말하자면 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보스를 정점으로 해서 돈, 권력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공유되고 배분돼야 돼요. 제가 그동안 486의 잘못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감수하고 양보했지만 486이 무슨 보스가 있어서 돈과 권력과 이해관계를 나눠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적어도 아니다. 486 그룹은 그렇진 않다. 우리는 1인 보스 이런 거보다는 협치, 공유, 소통, 분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DNA다. 이것마저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현실 정치에 안주하면서 절박한 민생이라든가 투쟁의 현장 이런 것들에 소홀한 점들이 있었다는 점과 네. 여러 가지 계파로 나누어져서 한 목소리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단 자체를 형성하면서 보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돈과 권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당하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2년 공천은 명백하게 한명숙 대표와 함께 하셨던 세력들이 주도한 것이지 486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꼭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임종석 총장,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세력과 흐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 공천을 486이 주도했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012년 총선 당시에 공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한명숙 대표 세력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486 물론 저도 그 했던 것은 당시에 아니다. 최고위원으로 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안에서 여러 번 싸웠고 부딪혔고 그러나 결국 그 큰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고 뭐 대표적인 것이 노원구의 김영민 공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동반 사퇴하고 책임지고 물러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 하방의 길로 갔었던 것이고 12월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나왔고 거기서 또 졌으니까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주고 물러나서 지난 2년간 하방 정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도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하방 정치의 길을 갔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리이고 옳지 않다. 그 흐름을 크게 주도했던 분들 또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다. 그걸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486 정치의 DNA는 협치, 공유, 소통, 분권이다. 이것을 모독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486이 아니죠. 아직도 486인 사람들도 있고요. 네. 되게 저처럼 586 이제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예. 막 넘어서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486 정치인 전체를 묶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협치, 공유, 소통, 분권의 DNA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혼자 나온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86을 대표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486이란 표현, 586이란 표현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네. 제 입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이런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가졌던 6월 항쟁 세대로서의 공통의 가치,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의 공통의 지향 이런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규정하면 협치와 분권의 정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민주주의 사상의 측면에서도 진전이고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정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천의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의 방향 그것이
일종의 커뮤니티 정당, 정치 협동조합 모델 이런 것들인데 생활 정당, 생활 공동체 정당의 모습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자성과 반성 속에서 민생 정당, 현장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미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을지로위원회 소속돼서 활동했고 을지로위원회를 당에 전면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을지로 정당 이런 구호도 걸었습니다. 제가 보다 좀 더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자. 네. 우리가 그동안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앞장서서 밀고 온 가치지만 재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는 못 남겼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재벌을 위해서 싸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그동안 노동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하는 사람들의 시대,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그들의 가정의 소득을 늘려주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어서 누구에게나 꿈이 있는 저녁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정규직을 줄여서 젊은 미생들의 눈물을 닦고 다시 완생의 꿈을 심어주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을 지켜주자 이런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우리가 당의 간판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 이것의 진화는 일하는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삶 네. 이런 것을 지켜내는 곳에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성과 반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지키고 밀고 갈 그런 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고 우리들이 공유하는 지점이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윤선의 팟짱.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협치 공유 소통 분권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사실 그 486 정치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정치 현상에서 얼마나 발현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 부호를 한 찍고 있기 개인의 때문에 가치로서는 한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개파나 현실 정치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놓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 세대가 다시 집단으로 세대적 역할을 자임하고 또 당에 기여하고 국민 대중한테 헌신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공유해야 할 지점 이런 것들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80년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이 우리를 운동권 비운동권으로 갈랐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운동권 비운동권의 벽을 다 뛰어넘어서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이든 운동장에서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용감하게 강목을 휘둘렀던 사람이든 그 이상과 가치만큼은 동일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가로서의 우리 또래의 정치인이든 아니면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우리 또래의 정치인이든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또 공유하는 지점은 전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네. 제 표현으로 민생 진보의 길로는 저는 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가치는 다들 공유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실천의 가치를 지점도 실천하는 야가 실천의 중요하죠. 공유 지점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운동권 비운동권 486 네. 이런 것들이 분열하고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운동권, 비운동권. 예. 자, 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의 대선 지지율이 오르는 것과 엮어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개작두를 많이 날려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17% 정도까지 추락했던 당 지지율이 최근 28%까지 오르고 있긴 한데요. 이것을 뭐 30%에 육박해서 굉장히 당이 많이 그 인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무당파층이 30%나 있는 상황에서 또 박근혜 정부가 실수를 많이 하는 이 상황에서 야권 지지율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수톱으로 표현하면 손님 받아서 나는 뭐 이런 것에 그 비난들에 자주 직면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손님 받아도 못 난다. 이런 표현이 더 가슴 아픕니다. 최근 네 번의 선거 다 이길 수 있는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정세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손님 받아서도 못 났다. 찌질했다. 이런 그 노골적인 비난이 참 가슴 아팠는데 지금은 우리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헌신 또 문재인 후보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런 과정에서 조금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손님 받고 있다. 문고리 권력에서부터 시작된 13월의 폭탄에 이르기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네. 이것이 전면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분노한 민심이 덮쳐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급하게 골든 크로스했다. 이렇게 그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그 분노한 민심의 그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성남 파도 속에 야당도 같이 날아간다. 이 점을 그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뭔가를 보여줘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해야 된다. 대선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은 혁신 없는 대세론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기득권과 지역의 안주에 있는 그 존재감 네. 유권대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 혁신 없는 존재감에 대해서 진짜 걱정한다. 혁신 없는 대세론, 혁신 없는 존재감 이것이 더 무서운 거품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고생하셨습니다만 네. 이 비대위 체제에서 심지어는 개파의 보스들이 다 모여서 함께 노력했던 시절에도 우리 당의 지지율은 거의 고정적이었고 네. 이 상황을 특히 분열의 그 내상을 뛰어넘고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이루고 어떻게 더 큰 혁신을 만들 것인가 이런 답을 내놓지 않는 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은 글쎄 네. 그런가 이렇게 좀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국민들이 모아들였던 지지율은 48%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국면이라는 특성도 있고 매번 뭐 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다 이런 그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청와대가 워낙 지금
부실하다, 기강도 해이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그 기운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혁신 없는 존재감, 혁신 없는 대세론이 계속 오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이번 전당대회 출마한 출마한 계기가 네.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 나가면 한 14년 동안 네. 우리는 혁신 없이 개파의 교대만 반복했거든요. 개파의 교대. 네. 주류 비주류의 패권과 역패권의 그 교대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전면적 지도부의 교체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나섰거든요. 네. 지금도 최상의 답은 세대 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그럴 자격이 있고 너가 그런 자질이 충분하냐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분열 이것을 단결로 가는 유력한 통로가 세대 교체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하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대명사가 세대 교체다.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야당이 될 수 있는 길 그것도 세대 교체의 길이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작년에 방점을 두고 노장청 통합을 늘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덧 노년에 방점을 두고 노장청 통합을 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는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세대 교체가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대 교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다. 영국 노동당이 키녹이라는 그 전 당수가 네. 당의 원로였지만 젊은 블레어의 손을 잡고 세대 교체를 단행해서 2년 준비해서 3번의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했던 길. 그게 오늘 우리의 당의 원로들이 네. 열어주셔야 할 길 아니냐.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미국의 민주당이 케네디 가문이 민주당 내 최대 중심 세력이지만 자신의 패권을 관철하지 않고 또 하워드 딘이 우리 당의 정세균 대표 같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패권을 관철하지 않고 오바마의 손을 잡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흑인 대통령을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의 패권, 개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의 길을 선택한 것인데 그게 오늘 문재인 후보 친노가 가야 할 길이다. 박지원 후보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것이 그 자체로 이기는 길을 낸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이 과정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개파의 교대만 반복하는 패권과 역패권, 주류 비주류의 임무 교대만 반복하는 회전문 당권 투쟁만 일삼는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 아니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혁신 없이 개파의 교대만 있어 왔다. 그리고 주류 비주류 간의 패권과 역패권만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다 이런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486 정치인들이요. 패권과 역패권이 왔다 갔다 할 때 늘 실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은 제가 앞에도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할 네.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그 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개파와 지역이라는 낡은 패권 질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해라. 네. 이거는 저는 절대로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에 숨어서 도망가서 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큰 더 큰 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의 길로 가는 거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는 맞겠지만
다시 품어야 할 꿈, 이거는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 길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나서는 것 자체가 네. 우리에게도 큰 용기였다. 이런 점들은 좀 간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40대 기수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요구받던 것은 선명 야당. 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지만 4.86 이후의 세대가 민주당 안에 존재하는가. 실무자들 뭐 보좌관들 뭐 이렇게는 있지만 당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소위 국회의원들 그 면면을 보면 뚝 떨어져서 뭐 20대 30대 그리고 소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의 세대 교체 4.86 정치인들이 당권을 잡으면 그 자체로 세대 교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2012년 총선 때 젊은 후배들을 정말 많이 진출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보다 10년, 20년 위에 선배들이 당권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저는 꽤 많이 좌절했습니다. 요컨대 광주에서 장하진 장관을 공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였겠습니다만 저는 송갑석, 이상갑 이런 그 후배들을 공천해보고 시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충돌했을 때 저는 제 의지를 관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접적으로만 오늘 비판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당의 그 당권을 주도하는 힘들이 적어도 우리 또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젊어진 세대로 넘어가면 젊은 신인들 정치를 통해서 보다 국민과 당원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좋은 자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당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인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 순간 후배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기성의 정치인들을 인위적으로 물러나게 할 마음도 없지만 네. 젊은 후배들이 신인들이 특혜를 받고 또 등장하게 할 마음도 없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시대적인 물결이 되어서 도전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천을 받고 본선에 진출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여러 선량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은 대폭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네. 야당의 판을 갈아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이런 그 정치인들이 당의 전면에 섰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쿠라 야당 네. 이것에 부역했던 분들은 다 퇴조했고 네. 선명 야당 이것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이 당의 전면에 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독재 민주화의 기원이 되었고 네. 또 정권 교체를 향한 머나먼 여정의 그 출발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설 것이고 그건 연령에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후쯤에 통일을 이루는 그 꿈, 한 20년쯤 갔을 때 복지국가를 어느 정도 완성하는 그 꿈, 이것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그런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우리 당의 전면에 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연령적으로도 젊은 신인들의 진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략 공천을 폐지하자고 그럴 때 네.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는 끝까지 전략 공천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그 전략 공천을 유지하는 이유가
젊은 신인들을 등용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 두 분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 불신, 의문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 전략 공천으로 발탁해서 저는 말하자면 그것은 쪽박 내주고 생색 내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길을 터주면 세대 교체 길을 터주면 훨씬 대규모로 진출할 수 있고 공천 룰을 바꿔서 정치 신인은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선 중진은 좀 어렵게 바꾸면 그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정치 신인들이 대규모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거다. 오히려 이런 길은 자꾸 회피하고 네. 딴소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함세웅 신부님이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민한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이인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사쿠라 야당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그 야당 정치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진단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 모임이나 이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면 수긍할 측면들은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고 야당다운 매섭고 때론 독한 맛 이런 것이 무뎌졌다, 이런 비판은 뭐 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쿠라냐? 전 절반 이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권기에서 당을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저를 지지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 이틀 동안 양심 선언하고 네. 더 강력한 그 야당의 길, 분명한 야당의 길, 이걸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공천혁명의 보다 분명한 시그널이냐, 우리가 민주정당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길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들을, 분명한 선택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것에만 멈출 거냐, 네.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정당, 일하는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정당으로까지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점에서도 저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분은 뭐 경제적인 특히 민생 경제, 노동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매우 적은 것 같고, 한 분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에서도 분명한 판단의 차이는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절대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길이 더 옳다면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가 함세웅 신부님이나 아니면 국민 모임 이런 데서 우리한테 좀 날카롭지 않다, 좀 덜 진보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변했다, 네. 이런 혁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쿠라 논쟁을 하니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요. 당선이 되자마자 증세 논쟁을 본격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늘리려면 증세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계합니다. 우선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또 법인세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이런 논의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그동안 진보 진영이나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야기해 왔던 그런 논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좀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가 명증하게 폐기되기 전까지 그 유승민 의원의 말은 좀 경계해야 한다.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먹튀한 거 아닙니까? 네. 내년 총선 전략일 가능성도 다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략 이전에 현실적으로 직면한 그 재원의 그 출구, 네. 그것을 여당 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하자면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꼼수 증세했던 정반대편에서 네. 마치 정도를 가는 것처럼 해서 총대를 메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저는 솔직히 가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봐야지 꼭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일견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랬다가 최근에 좀 비판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당리당략 정략적인 그 시각을 지워놓고 보더라도 네.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정의로운 길을 가려면 지금은 국가 재정, 네. 이른바 그 전략 배분의 과정들을 다시 하는 것에 먼저 나서야 됩니다. 올해 정부가 세금을 얼마를 걷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SOC, 산업정책비, 산업육성비용, 그다음에 R&D 비용 이런 데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던 부분들부터 먼저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복지 재원으로 조달하는 이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세금 제도의 형평성, 공평성, 투명성, 때로는 누진성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조세 정의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해서는 조금은 더 세금을 걷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복지를 위한 증세 논쟁 이런 것들은 비로소 정당해진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진보라고 네. 말하자면 함부로 그 복지를 위해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세의 길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냐,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그 하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네. 복지를 하는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그 지금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끊임없이 자신의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금해 가지고 적금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복지의 원칙, 제도의 골간 이런 거하고도 꼭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증세와 복지 관련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복지 구조 조정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더 가져갈 거면 세금 더 내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복지 축소냐 확대냐 이것도 또 중요한 논쟁의 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 논쟁은 끝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점은 좀 야당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우선 택도 없는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비유하면은 뭐 3분의 1, 그 3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네. 이런 수준이고요. 우리하고 동일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복지가 과잉했다 이런 얘기는 그 남의 나라 그 여당 대표가 하는 소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은 부자고 네. 돈이 많으니까 정부로부터 복지에 도움이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나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기본 복지를 늘려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더 있어요. 그 기본 복지가 늘어난 다음에나 네.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를 조화롭게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그 건강보험의 적용성 범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른바 4대 중증 환자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고 네. 고령화 시대는 그 엄청나게 급속도로 오고 있는데 지금 고령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적 그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뭐가 복지가 과잉인지 우리가 모든 무상교육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겨우 급식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과잉인지 그 대학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시도하는 거는 아예 차치하고라도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죠. 그것도 못 하는데 네. 도대체 뭐가 과잉인지 그 공보육 이것을 무상보육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정부가 책임 안 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겨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고갈되고 빚내서 해야 되는 형편을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도대체 뭐 얼마나 복지 과잉을 제공했는데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또 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10명 중에 7분이 네. 한 달에 20만 원 받고 그것으로 살 수 있나? 폐지 모아가지고 연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복지가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맹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우윤근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출연하셨는데요. 여기서 선별복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복지 개념, 기본적인 복지 축소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의 선별복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또다시 이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령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지. 이게 좀 계속 그 정치인의 말에 따라서 정책이 춤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다가 새누리당이 저렇게 얘기하면 야 무상급식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무상보육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국민적 불안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손치더라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선별복지를 다시 꺼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답답함이 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본적 복지는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복지는 더 늘어나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가를 수 있는 이론적 기준.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조합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론적 기준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선별적 복지를 해도 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네. 학생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취지입니다. 기본적 복지가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가지 상품 중에 2-3개도 안 하는 데다. 이런 점을 좀 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정치인들이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이런 걸 구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혜택이 좀 덜 가도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좀 혜택이 좀 많이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조합할 때 필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네. 한 10개 상품 중에 2개, 3개 상품밖에 안 되니까 한 7, 8개 정도까지는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 복지 축소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 네. 이게 우윤근 대표다운 말씀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그 길로 좀 더 가야 한다. 그래서 재벌 감세 철회하면 10조 또 전략적인 재정 배분을 다시 하면 거기서 한 5조 내지는 10조 정도 이렇게 추가로 한 20조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증세 없는 복지의 길을 더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더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복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난망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기본복지를 더 늘려줄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해 놓은 기초연금, 네. 그다음에 저 공보육 비용, 네. 무상 보육 비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부담이 증가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가서 네. 정말 그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는 자기들이 집권했으니까 빚을 안 내고 남의 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얌체 같은 행위다. 네. 이거부터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한 10조 이상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임금 특히 최저임금 네. 이런 부분들을 인상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업 급여 기간 또 혜택 받는 사람들의 범위 이런 것들을 늘리는 쪽으로 네.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는데 좀 더 썼으면 좋겠고 그러면 대략 한 20조 정도 안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나가서 아마 반값 등록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정책들은 꼭 이인영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외칠 수는 있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당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면 더 할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일관된 그 주장이 되고 외침이 돼서 특히 이번 올해 정기국회 때는 최대 쟁점이 되고 저들이 안 하면 내년 총선 때 이슈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고 네. 총선에서 승리하면 바로 그 길로 가는 법제도적인 개선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아서 보이콧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서 바꾸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슈와 민생에 대한 일관성 이것이 집권 전략과 일치하는 이 길을 제가 안내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야권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앞두고도 또 총선 이후에도 혁신과 통합은 진행이 좀 되었는데요.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분열 중입니다. 늘 야권 재편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해오고 야권 재편의 전략가로도 정통한 전략가로도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흩어진 야권은 어떻게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대와 통합을 우선 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막바로 연대와 통합의 전략을 펼쳐나가는 데는 저는 지금 2012년을 앞둔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최고위원이 될 때 연합정치 후보 단일화 더 나아가서 야권의 대통합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지당의 길로 가고 야권의 통합의 길로만 가면 2012년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의 혁신, 그거 당이 새로워지는 걸 통해서 강해지는 길 이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야권 통합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우선 국민들 속에서 후보 단일화 야권 통합에 대한 감동이 경향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공학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진보 정당의 이름으로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 개파 권력, 정파 권력이 대중 권력을 지배한 듯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그 혁신의 과정 없이 그냥 단지 후보 단일화 야권 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자체도 혁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단지 야권 통합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 최우선이고 네. 그런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최대로 자강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먼저다. 그걸 통해서 야권 전체의 대표성을 갖겠다. 야권 전체의 통합성을 갖겠다. 이런 각오로 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누구도 감동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또 바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실천적인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할 국면이어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동층이 너무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부동층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나타나는 흐름과 달리 이 부동층이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이런 것을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제표가 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기대였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공중파 TV 토론 이후에 실망한 당원과 국민들이 많았고 그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저한테 그 상대적인 이익을 줄지 아니면 그 극단적으로 문박의 싸움 속에서 서로가 뭐라 그럴까요? 긴장하고 뭐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발동돼서 제표를 쪼이는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 실망감 때문에 투표에 참여 안 하고, 투표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제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인데, 왜냐하면 연설도 제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제가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투표하러 안 올 가능성도 좀 생겼고, 그래서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투표하러 나오시고,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투표하러 나오시고, 당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셨으면 실망하신 만큼 그 실망하신 이후에는 변화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이름으로, 박지원의 이름으로 이 분열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또 문재인의 이름으로 가면 지금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박지원의 이름으로 가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싫으신 거라면, 부족하지만 저를 지지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시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당대표가 되신다면 말씀하신 여러 공약들, 뭐 정치적인 것, 또 사회 경제 부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약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실천을 해 가실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당대표의 당선이 안 된다면 그럼 앞으로 이인영의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저는 예비 경선 직후에 반란은 시작됐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다. 우리 당이 정치혁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지 주사인 던져졌다. 나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실패했기 때문에 역적이라고 형장의 이슬로 꼭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배낭 메고 저는 현장으로 갈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는 커뮤니티 정당, 정치 협동조합 모델 이런 것들을 더 알차게 시도할 거고 실험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 훈련이 우리 지역 당원들은. 그리고 정치 지역구를 넘어서 노동 현장, 그다음에 민생의 어떤 현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겁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스스로 자임해서 자원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 특히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질 거고, 특히 노동 현장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게는 못 만들어도 같이 싸우고 같이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온 것인 만큼 그 길은 갈 겁니다. 대표가 되어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건 저의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봉사이기도 하다, 이런 심정으로 할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에 노동 열사들은 집단적인 대우가 모여 있는 속에서 분기탱천하라고 권기하라고 분신해 가신 분들은 있어도, 지금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죽어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쌍용차가 그랬고,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가 그랬고, 대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있고 흩어져 있는 이런 과정에서 선택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최근에 노동 열사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올 중반 하반 들어가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책임을 노동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정권과 기업의 이런 탄압, 촉수, 이런 것들이 밀려들 텐데, 그때 함께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분들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현장에 그런 것이 두렵고, 이 전당대회가 끝나도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청취자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정치인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를 주장하거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전대협 1기 의장으로서 정치인 이인영에게 부과한 그 책무는 막중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낭 메고 현장으로 구로 지역에만 계실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실 건지 486들이 때로 다닐 건지 아니 이제 586이 됐나요? 때로 다닐 건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결력을 호소할 때 그리고 단체로 움직일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듯이 정치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우선 조직적으로는 제가 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을지로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설사 제가 대표가 안 돼도 을지로 정당의 이 흐름을 어떤 대표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멤버로서도 충실하겠지만 멤버를 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더 책임 있게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60분 원래 한 40분 정도 예정했는데 무려 64분간 진행된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25분이 그럼 편집돼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최대한 살려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정말요? 예.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팟짱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